여행이 못 견디게 그리울 때는 언제일까? 내 경험으론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일상에 얽매이느라 오래 떠나지 못할 때도 힘들긴 하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아침에 눈 뜨면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이 책의 목차처럼 나열돼 있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곳의 온갖 소식과 풍경에 압도당한 나머지 한순간 강렬하게 온몸이 가려워졌다가도 어렵지 않게 잊을 수 있다. 여권의 도장이 채 마르지 않은 싱싱한 귀환자라면 사정이 다르다. 그의 뇌리에는 마음을 빼앗긴 이국의 풍경과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미지가 가득하다. 누가 그랬던가 여행과 생활은 연애와 결혼의 차이 같다고. 막상 그 나라에 터를 잡고 산다면 다르겠지만 여행자였기에 우리는 언뜻 새로운 세상을 봤다고 생각한다. 그건 분명 다른 세계였다고 여긴다. 어느 날 밤 아무런 작전 없이 공항에 가본 적이 있다. 일행은 나를 포함해 3명.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도와 네팔을 여행했던 우리는 그 나라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향수병을 앓는 처지였다. 그날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한밤에 자유로를 질주하며 사뭇 들떠 있었던 기억만은 생생하다. 노래도 몇 곡 불렀을 것이다. 공항에 도착하니 자정이 넘어 있었다. 차 안에서 우리가 그렸던 것과는 다르게 그 시간의 공항은 적막하고 또 적막해서 철진한 엑스포 전시장 같았다. 선물 가게와 안내 데스크는 문이 닫혀 있거나 사람이 없었고 여행 가방을 끌며 오가는 여행자의 인기척도 드물었다. 우리는 넓디 넓은 공항을 낯선 시선으로 훑고 다니다가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발견했다. 그곳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외국인과 여행자 차림의 사람들을 보고서야 공항에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늦은 시간에 어딘가로 떠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고마웠다. 덕분에 자칫 잃을 뻔했던 활기와 여행이 주는 설렘이 슬며시 되살아났으니까. 그냥 가기가 서운해 배가 부른데도 햄버거와 커피를 사서 자리에 앉았다. 마치 비행기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 여행자처럼. 오랜만에 달콤한 유랑의 맛을 느꼈고 순간 맥박이 빨라지면서 행복해졌다. 패스트푸드점을 나와 한적한 공항 로비를 천천히 걸었다. 탑승권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던 창구는 텅 비어 있다. 해외 출장과 여행이 잦은 사람에게 공항은 좀 더 큰 개념의 터미널에 불과하겠지만 아직 내게 공항은 특별한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이다. 벼르고 벼른 끝에 일상을 떨친 뒤에야 도착하는 해방의 관문이라고 할까. 이른 새벽에 출발하는 환승 비행기를 타기 위해 로비 의자에서 짧은 잠을 청해야 할 때도 그곳이 공항이기에 기꺼이 불편을 감수할 수 있었다. 몇 시간만 지나면 다른 세계로 떠날 수 있으니 오히려 달콤한 고생이었다.
우리네 삶도 잠깐 머물다 가는 여행객 신세이건만 공항 밖에서는 왜 그리 자주 고생은 고생일 뿐이고 답답함은 그저 답답한 뿐인지. 탑승권을 발급하는 창구에는 전 세계 항공사 로고가 붙어 있다. 내 항공사 마일리지를 떠올려 본다. 지금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로는 아직 국제선을 탈 수 없다. 얼마나 더 자주 먼 거리를 오갔는지를 증명하는 숫자, 마일리지.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카드로 결제한 끝에 유럽 항공권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얻은 이를 알고 있다. 그이는 병원 수발이 끝난 뒤 지친 심신을 이끌고 이 공항에서 유럽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누군가에게 마일리지는 고된 삶의 의무를 마친 뒤에야 얻는 보상이고 또 누군가에는 슬쩍 비추는 것만으로도 주변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자부심 넘치는 숫자이다. 항공사의 중요 고객이 되고 공항에서 특별 라운지를 이용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 비행기 타는 일이 보편화된 요즘 마일리지는 우리의 활동 영역과 삶의 여유를 대변해주는 숫자가 됐다. 여행을 갈 시간도 항공권도 없다면 공항에 가서 잠시 몸속에서 윙윙대는 유목의 피를 달래다 오는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늘 유목과 정착 사이에서 갈등하는 걸까? 일이 바쁘고 정신없이 돌아갈 때는 바람을 쐰다는 정도의 작은 일탈조차 사치로 다가온다. 하지만 우리 몸의 세포가 다른 곳에서 들이킨 바람의 냄새를 정밀하게 기억하는 것까지 막을 순 없다. 기내식에서 풍기는 이국의 식재료와 소스 냄새, 싱가포르 공항의 세련된 시설도 채 감추지 못하는 열대의 냄새, 티베트인들에게서 풍기던 짠 버터 내음, 인도 남부 폰디체리 바닷가에서 몸을 파고들던 바닷바람 냄새. 역사상 바람에 흘려 일생을 방황한 이들이 얼마나 많을까. 바람 얘기를 하다 보니 오래전에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마력을 지닌 얘기의 처음은 늘 이렇게 시작된다. 옛날에 태양과 바람과 하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싱싱했던 옛날에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트리폴리 지역의 모든 물탱크를 말려버린 적이 있었다. 물이란 모든 생물에게 귀한 것이고 특히 열대지역 사람들에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중요한 자원이다. 마을의 물이 모두 말라버렸으므로 사람들은 엄청난 갈증에 시달렸다. 혀끝이 하얗게 갈라져 죽은 시체가 매일 마을 공터에 쌓였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저주스런 해가 지고 그나마 고통이 덜한 밤이 올 때까지 의논한 끝에 그들은 이렇게 결정했다. 우리는 바람과 맞설 것이다. 남은 사람들 가운데 건강하고 용감한 사람들이 전투를 위해 뽑혔고 그들은 곧 칼과 창으로 무장했다. 바람과 전쟁이다. 전사들은 사기가 충전해 행진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갈증과 피로가 그들이 내딛는 한 발 한 발마다 무겁게 따라 붙었다. 얼마를 걸었을까? 드디어 사막에 도착했다. 그러나 채 전열을 정비하기도 전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열풍이 휘몰아쳤다. 모래산을 쌓았다가 옮기고 한 마을을 덮었다가 물러가곤 하는 바로 그 바람이었다. 전사들은 마을의 바싹 마른 물탱크를 생각하고 잃어버린 가족과 이웃을 떠올렸다. 북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고 전사들은 모두 바람의 한복판을 향해 무기를 겨누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상대는 너무 강했다. 사람들은 바람을 베기 위해 창을 겨누고 칼을 휘둘렀지만 적은 털끝만큼의 상처도 입지 않았다. 결국 지친 전사들은 붉은 흙모래 구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모래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무모하리만큼 운명에 대해 전투적이고 비장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에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서 덤비는 저마다의 바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은유로서의 바람. 바람이 먼 하늘에서 몰려온다. 우리를 지금의 세계와는 다른 곳으로 데려가줄 바람이다. 거대한 돛담배를 다른 대륙의 해안으로 떠밀 수 있는 바람이다. 우리 내부에서 뭔가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바람이다. 나는 여행을 하며 옷깃을 깃발처럼 나부끼게 만드는 바람의 왕국에 이를 때마다 양팔을 힘껏 벌려 바람을 끌어안곤 했다. 바람과 싸우던 전설 속의 투사를 담고 싶지만 무모한 전투 끝의 어이없는 패배를 감당할 열정은 없는 사람. 한 곳에 머물기엔 감수성이 너무 예민하고 떠나기엔 용기가 부족한 사람. 스스로 그런 범주의 사람이 된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질 때면 공항으로 간다. 비록 마른 햄버거에 커피 한 잔 죽이는 짧은 여행일지라도 집으로 돌아올 즈음이면 이제 막 입국한 여행자가 되어 다시 한번 이 익숙하고도 낯선 세계를 힘껏 껴안고 싶어지니까. 나는 유난히 중독에 취약하다. 첫 발을 딛는 것이 어렵지. 무엇이든 한번 빠지면 한동안 헤어나질 못한다. 여행이 그랬고 가로 세로 9칸에 1부터 9까지 숫자를 채워 넣는 스도쿠 게임이 그랬다.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긴다 했던가. 나는 왜곡된 것들에게 수많은 밤과 낮을, 체력을, 그리고 정성을 바쳤다. 한때는 운동 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평소에는 동네 뒷산도 고정 설치된 병풍처럼 여기며 살다가 어느 날 운동 중독에 빠진 뒤부터는 하루 종일 운동 시간만 기다리며 살았다. 군살이 빠지고 배에 희미한 복근의 그림자까지 어룽대자 그만 흥분하고 말았다. 감격에 겨워 하루에 4에서 5km씩 걷고 윗몸 일으키기를 200개씩 해대는 극성을 부렸던 것이다. 그러다 그만 사달이 나고 말았다.
230개쯤 이르렀을 때 허리 쪽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일었던 것이다. 짧은 시간에 근육을 너무 무리해 쓴 탓이었다. 당분간 운동을 쉬라는 처방을 받았다. 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데친 채소처럼 축 늘어져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하러 다니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면 코미디 같은 일이다. 운동에 중독돼 허리를 삐끗하고 삐끗한 허리를 고치겠다고 다시 새로운 운동에 빠지다니. 열정과 냉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내게는 그게 늘 어려웠다. 우리는 외로워서 중독되는 것일까? 아니면 중독된 끝에 외로워진 것일까? 이성에 대한 사랑을 느낄 때 뇌가 반응하는 부위와 코카인을 흡입할 때 활성화되는 부위가 같다고 했던가? 무엇인가에 쉽게 중독되는 사람들에겐 허기진 내면의 자아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어느 해 겨울을 고요한 숲속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 도시에서 밥벌이를 하는 동안 오래 여행을 떠나지 못했고 몸은 여기저기서 경고의 신호를 보냈고 마음은 궤도를 벗어난 별처럼 바닷물을 곳으로 아득히 떨어지던 시절이었다. 그때 떠오른 곳이 숲이었다. 숲과 흙길, 그리고 막힌 데 없이 탁 트인 넓은 하늘이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것이란 막연한 신뢰가 있었다. 과연 그랬다. 자연이야말로 명이었다. 무엇보다 나는 산책에 흠뻑 빠졌다. 앞산이건 뒷산이건 길은 완만했고 지난 가을 떨어진 붉은 솔잎만이 융단처럼 깔려 있었다. 발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낙엽 위를 걸을 때면 진정으로 위안받는 느낌이었다. 날이 몹시 추운 날에는 군데군데 눈녹은 물이 얼어붙어 있어서 징검다리 건너듯 폴짝폴짝 뛰어다녀야 했지만 그마저 즐거웠다. 양옆으로 늘어선 소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벗삼아 걸을 때면 행복했다. 단단하게 언 땅일지라도 콘크리트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고 뺨을 날카롭게 긋고 지나가는 칼바람이라도 도시의 바람보다는 포근했다. 예외적인 몇몇 날을 빼고 산책길엔 늘 혼자였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난 가을 쓰러진 창백한 갈대들이 수렁거리고 하늘 위로는 고막을 울리며 전투기가 날아갔다. 바람은 나를 통과해 숲을 내달려 갔으나 마음만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와 굳게 결합되어 있었다. 세상 전부를 껴안을 듯 마음의 내벽이 부풀러 올라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흘러나왔다. 나와 타인이 분리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지극한 행복감, 그리고 일체감에 전율이 일었다. 나는 행복했고 또 행복했다. 날짜가 지나면서 바람의 온도가 미세하게 변화하는 걸 느낄 때나 발밑의 땅이 녹는 푹신한 기척 하나에도 기뻤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나는
일주일에 2번쯤은 인터넷 접속을 해야 했고 손전화를 쓸 수 없게 되면 공중전화를 찾아 4km 남짓 떨어진 아울마레까지 내려갔다. 왼편에는 햇빛을 갈망해 몸체를 길 쪽으로 내뻗은 소나무 숲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위 틈을 미련 없이 빠져나가는 계곡물의 합창 소리가 들리는 길. 그 길을 내려갈 때마다 가벼운 흥분과 우울을 함께 겪곤 했다. 골수까지 파고든 징글징글한 소통 중독이라니. 운명은 끈질기게 내 뒤를 쫓아다녔고 나도 운명의 뒷공무니를 행여 놓칠세라 쫓아다니는 꼴이었다. 인류는 자유에 대한 갈망을 충족시키고자 수많은 문명을 발명해냈지만 그 문명이 이젠 쇠사슬이 되어 온몸을 칭칭 감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나는 숲에서도 완전히 플러그를 뽑지 못했다. 숲에서 지낸 지 2달쯤 지났을 때 답답한 나머지 새벽차를 타고 인근 도시로 나갔다. 그리고 그 도시의 가장 번화한 중심가로 갔다. 거기에 내가 두고 온 모든 것이 있었다. 베이커리와 카페, 옷가게와 약국, 극장, 대형 문구점, 술집과 사람들. 이것이란 말인가? 이게 그리웠단 말인가? 어이가 없었다. 거리 중간쯤에 세련된 인테리어를 한 커피 체인점이 있었다. 마치 문명 세계로 귀환한 늑대 인간처럼 한참 동안 벽에 붙은 메뉴판을 더듬다가 커피를 주문했다. 커피라면 숲에도 있었다. 숲속에서 나는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단정하게 정돈된 커피 전문점에서 차를 마시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걸으며 복합 상영관 안에서 영화를 보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는 미처 마르지 않은 웅덩이의 물처럼 고여 있었다. 겨울숲은 풍성한 온유와 치유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자 내 몸은 도시의 자극을 원했다. 내 안에는 이미 도시의 DNA가 깊이 박혀 있었다. 정작 그곳에 살 때는 간절하지도 않았던 모든 행위들이 문명과 떨어진 곳에서는 짜릿한 활력과 자극으로 다가왔다. 친구들과 둘러앉아 도시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꼽은 적이 있었다. 문화생활 때문이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공연, 전시회를 볼 수 있으니까. 뭐니 뭐니 해도 익명성 아닐까. 시골 가봐. 별일에 다 참견하잖아. 끝내 서울 사람이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던 우리는 이미 중증 도시 중독자가 돼 있었다. 도시 생활의 각박함과 덧없음에 마음이 떠나거나 타의로 밀려나기 전까지는 치유할 길이 없는 중독이었다. 중독은 무의식과 충동이 이성을 이길 때 생긴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면 중독이 아니라 일시적인 몰입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중독은 불안에서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찾아오는 공허와 불안을 참을 수 없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잊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
무엇인가에 흠뻑 빠져 있는 그 순간이라도 세계와 자신 사이에 생긴 빈틈을 채울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뭐니 해도 사람 중독만큼 치명적인 게 있을까? 붓다는 일찍이 좋아하는 사람은 만날 수 없어 괴롭고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고 했다. 붓다 옆에서 날마다 라이브 강의를 들었던 수제자도 사람에 대한 애착만큼은 다루기 어려웠던가 보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격려해 주던 사리푸타 존자가 열반에 들자 괴로운 나머지 붓다를 찾았다. 세존이시여, 그 소식을 듣고 저희 몸은 마비되고 제 앞은 캄캄하고 가르침들도 제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몸이 마비되고 앞이 캄캄하고 가르침도 아무 소용없는 상태. 참으로 인간적인 고백이다. 애착의 고통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아난다의 고백에 붓다는 보충 수업을 해줬다. 아난다여, 내가 설하지 않았는가? 모든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자와는 이별하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분리된다고. 생겨나고 생성되면 괴멸하고야 마는 것을 두고 괴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은 그러니까 붓다도 인증한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싶고 마음속 깊숙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뿌리 깊은 애착이야말로 사람 중독의 핵심인데 깨달은 이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영원히 괴로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한번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에 이른다는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사람 중독 또는 애정 중독과 단절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세상에서 그런 애착을 당연하다고 인정하기도 하거니와 살아가는데 그만한 힘과 위안을 주는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 홀로 있을 수 없기에 고독과 맞설 만한 내면의 힘이 없기에 마음의 빈 곳을 사람으로 채우려 든다. 사실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 사랑이라는 허상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옛날에 내 주변에서 갑자기 외롭다는 단어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법이 유행인 적이 있었다. 걔는 요즘 왜 그리 술을 많이 마신다니? 외로워서 그렇지 뭐. 넌 왜 맨날 심심해를 입에 달고 사냐? 외로워서. 이 치즈는 왜 빨래 비누 같은 맛이 나는 거야? 치즈가 외로운 기지. 그 대화법에 따르면 정치인들이 싸우는 것도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백화점 세일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도 죄다 외로워서 생기는 해프닝이었다. 장난삼아 하던 말놀이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핵심 비밀을 간파했던 것 같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도피자들이다.
우리의 혼은 끊임없이 외로움과 갈망, 불안, 충격으로부터 달아나 숨을 만한 곳을 찾는다. 중독은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이 현실의 전면에 나서서 지휘권을 갖는 것이다. 처음 눈을 떠서 본 존재를 어미라고 믿고 평생 따르는 새끼 오리처럼 처음 희열을 안겨준 것이 게임이었다면 게임이, 도박이었다면 도박이, 술이었다면 술이 우리 되뇌 쾌락이라고 새겨진다.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는 동안은 감추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영원히 안 봐도 된다고 믿는다. 아니, 안 보고 싶어 한다. 마치 머리만 풀 속에 박은 꽝처럼. 다시 한번 옛날 어법으로 말하자면 다들 외로워서 그렇다. 중독과 몰입의 차이는 무엇일까? 중독인지 몰입인지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안다. 둘 다 엄청난 시간과 사랑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게 없으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드는 점도 닮았다. 그러나 중독과 몰입의 차이는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있지 않을까. 어떤 일에 지독하게 빠져있는 자신이 믿고 죄책감이 든다면 중독이다. 그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며 내면의 자부심이 커진다면 몰입이다. 왜냐하면 중독은 결국 자신의 실체를 잊기 위한 몸부림이며 올바로 사랑을 쏟아야 할 대상에게서 거부당하고 상처받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중독이 치명적인 것은 물리적인 파괴의 속성 때문이다. 몸 어디 한 군데가 손상된 뒤에야 간신히 벗어날 수 있는 것, 그게 중독이다. 옛날에 게임에 푹 빠져 지낸 적이 있었다. 처음엔 일을 시작하기 전 기분 전환 삼아 가볍게 시작한다. 그런데 이게 멈춰지질 않는다. 그만하자.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게임창을 닫지 못했다. 결국엔 손목에 탈이 나서야 겨우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알코올, 니코틴, 도박, 중독. 모든 중독은 황폐한 상처를 확인해야 끝장을 보게 된다. 그래서 중독을 일컬어 느리게 진행되는 자살 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정말 불가사의하고 약오르는 진실 하나는 좋은 습관은 쉽게 중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미친 듯이 빠져있는 동안은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을 잊을 수 있다. 세상의 잣대나 불만도 멀리 사라진다. 망각은 인생의 상처들을 치유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중독에 힘입어야 하는 치유는 너무도 짧은 순간의 니르바나에 그치고 만다. 짧은 마비가 지나가고 정신이 들면 자괴감은 더 깊어지고 자신을 향한 증오는 더 맹렬해진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란 낙타를 아이스박스에 넣고 뚜껑을 닫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그
그이는 행복하지 못하다. 보르헤스가 후회라는 시에서 읊은 인생 결사는 너무나 통렬해서 읽을 때마다 마음이 서늘해지곤 한다.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내 눈에도 보이고 타인의 눈에도 보이는 중독은 차라리 알아차리기 쉽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것은 자신이 뭔가에 중독돼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게 아닐까.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쌍의 부부가 식탁에 둘러앉아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 속 화자가 그의 아내 로라, 심장 전문의인 멜과 그의 아내 테리, 이렇게 네 사람은 각자가 겪은 사랑을 말하며 기세 좋게 토론을 벌인다. 테리는 전 남편 에드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어느 날 밤 그는 나를 심하게 때렸어요. 발목을 붙잡고 거실 안을 질질 끌고 다니더군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짓거리는 것이었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이년아. 그러면서 그는 계속 나를 끌고 거실 안을 돌았어요. 내 머리가 여기저기 부딪힌 건 물론이죠. 테리는 우리의 표정을 살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랑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테리의 현재 남편 멜이 말한다. 하지만 테리는 그것도 전 남편 나름대로의 사랑이었다고 주장한다. 아내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쥐약을 먹는가 하면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드디어는 머리에 권총을 쏴 자살한 사람의 사랑은 섬뜩한 광기로 번득인다. 열정과 광기는 한 끗 차이에 불과하다. 세상에 떠도는 치정사건이란 치사랑에 이르는 애정으로 말미암은 파멸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론 치가 떨리도록 지긋지긋한 정이 일으키는 소동이기도 하다. 카버가 이 소설을 빌어 얘기하는 사랑은 현실적이면서도 심오하지만 그 메시지는 너무 아파서 한번 듣고 흘려버리고 싶을 정도다. 다소 길지만 소설의 일부를 옮겨본다.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가? 멜은 조금 거만한 말투로 시작했다. 내가 보기에 우린 모두 사랑에 관한 한 초보자나 다름없어. 당신들은 지금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 거야. 육체적인 사랑,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상대방을 향해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게 만드는 충동 같은 것을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세속적인 사랑, 아니 감각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하루하루 상대방을 향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그런 사랑 말이야. 하지만 나는 때때로 내가 전철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했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고민스러운 적이 있어. 한때는 내가
전철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 하지만 지금 나는 그녀 생각만 하면 욕짓거리가 나올 만큼 그녀를 미워하고 있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난 그게 알고 싶어. 누가 속 시원히 나에게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단 말이야. 당신들은 같이 산 지가 이제 18개월 됐다고 했지. 당신들은 지금 서로를 사랑하고 있어. 그냥 표정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얼굴에 다 쓰여 있으니까. 하지만 당신들은 서로를 만나기 전에 각자 다른 사람을 사랑했었어. 우리처럼. 당신들도 둘 다 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경험이 있지. 아마 틀림없이 당신들도 그전에는 그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거야.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뭔지 아나? 가장 끔찍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말이야, 내일 당장 우리 가운데 한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나? 물론 처음에는 그러니까 당분간 혼자 남게 된 사람은 슬픔에 젖어서 어쩔 줄을 모르겠지. 하지만 머지않아 그 사람은 다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할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사랑, 그런 사랑은 한낱 과거의 추억으로 묻혀버리는 거야. 어쩌면 추억거리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 내 말이 틀렸나? 내가 너무나 기본적인 전체조차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만약 내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한다면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해줘. 메리 바로는 사랑이야말로 철저하게 현재에 속한 우연한 사건임을 통렬하게 지적한다. 결코 달콤하지 않은 사랑의 정이다. 칸나꽃처럼 뜨겁고 아린 청춘의 시간을 온몸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 품는 의문이란 되게 그렇다. 살면서 소설 속 메리 얘기했던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질문과 함께 허망함에 짓눌려 보지 않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나는 묻는다. 먼발치에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반경 수십 미터 이내가 환해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아의 신화를 이루고 싶다고 매운 맹세를 하던 그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서로를 향해 의심 없이 꽂혀있던 플러그들은 언제 다 뽑혀버렸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들은 사랑 없이 다만 존재하기로 쓸쓸하게 다짐했을까? 그 시점이 정확히 생각나는 순간 우리는 전 생애와 맞먹는 울음을 삼킨다. 사랑에 관한 신화가 불을 뿜던 시절엔 책과 영화와 미디어가 심어준 환상과 기대가 무성했다. 한창 감수성 예민할 나이에 교과서에서 접하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란 시 구절은 어떻던가. 실제로 첫 키스의 날카롭기가 그리 쉽나. 그 정도 경지에 이르려면 무수한 실정과
내 몸과 상대의 몸이 분리되지 않는 심신의 일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은 휘장처럼 드리워진 밤하늘 아래 날카로운 첫 키스를 꿈꾸지만 현실은 지린내가 진동하는 도시의 뒷골목이거나 술과 안주 냄새가 뒤섞여 뒤숭숭한 입맞춤이기 십상이다. 너랑은 말이 잘 통해 라는 말이 너랑 말은 잘 통해 의 뜻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 너와 소통이 잘 되는 건 좋지만 이라는 말 뒤에 다른 갈증이 숨어 있다는 걸 말이다. 말이 잘 통해 좋다던 사람은 그 말을 남기고 표표히 떠난다. 넌 내 말을 잘 들어줘. 너랑 있으면 참 편해 라는 말이 우리 결혼할까의 다른 표현인 줄 또 어떻게 안단 말인가. 얘길 잘 들어줘서 만만하게 여기나 보다 싶었는데 실은 나와 평생 편하게 지내고 싶다는 고백이었을 줄이야. 사랑할 때 쓰는 언어는 사전에 실린 것과는 환희하게 다르다. 그 세계에서 쓰는 말은 따로 있어서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한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이 종종 옹알이 수준의 언어로 퇴행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평소 쓰던 말로 사랑의 의미를 가늠하려고 할 때 말에 담긴 거짓과 진실은 깊숙이 숨어 혼란을 일으킨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니 에르노는 단순한 열정에서 연하의 외교관과 맹목적인 사랑에 빠진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금치산자가 된다. 밀도 높은 글을 쓰지도 바깥 활동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했고 혹시나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전화가 올까봐 외출도 하지 못했다. 완벽한 몰입, 집착, 뜨거운 폭포 같은 열정의 세례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다. 연인에게 전화가 오지 않으면 눈물을 흘렸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다. 에르노는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극적인 고백을 연인에게 바친다. 내 인생에서 당신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 이처럼 사랑할 때 하는 찬란한 거짓말이 그치는 환상의 고백이다. 사랑 앞에서 우리는 무수히 다시 태어나 겹겹의 생을 산다. 이전의 사랑은 이미 망각의 강을 건넌 전생의 일이 되고 만다. 그리고 말한다. 당신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당신이야말로 첫 전율이며 처음 만나는 기적이요. 따뜻함이야. 당신이 내 마지막 사랑이었으면. 사랑은 그 부드러운 입술로 수많은 맹세와 탄성을 고백하지만 결국은 자신을 향한 간절한 구애의 다름 아닌 것. 상대를 향해 쏟아내는 고백은 어쩌면 평생을 걸쳐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바로 그 말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철저하게 현재형이며 그러기에 일시적인 정신착란 혹은 찰나의 예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열정과 혼동되기도 하고 알루미늄 호일처럼 조금만 손끝이 닿아도 구겨질 정도로 허약하기 짝이 없다.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랑이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지체 없이 생색내는 대사들이 튀어나온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나간 애정의 함량을 저울에 달아 계산서로 내밀 때 순식간에 비참해지고 마는 건 스스로도 그게 억지라는 걸 알고 있어서다. 내게 와줘서 고맙고 함께 가슴 뛰는 미지의 영역을 가볼 수 있게 허락해줘서 고맙고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뿐인데 입에선 다른 말이 흘러나오고 만다.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꾸벅 인사하고 돌아 나오면 그만이다. 그런데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이렇듯 산뜻하기가 어디 쉬운가. 세상에 그 많은 회환 어린 유행가나 원망하는 마음이 발붙일 틈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 앞에서 지지리도 못나고 맷집 약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야말로 진정 쿨한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오랜만에 만난 선배가 한 말이 기억난다. 사랑이 무슨 죄니? 사랑이 약한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약한 거지. 사랑은 잊어. 그러니까 애당초 잘못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품는 수많은 환상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다. 사랑은 있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다. 그동안 애꿎은 사랑만 쥐잡듯 잡아왔다는 얘기다. 선배의 말을 듣는 순간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 비록 그 선배가 이 근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인증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장 바보로 소문난 사람도 아니니 믿어볼 수밖에. 사랑이 있다니 얼마나 다행인가.